법정에서 울부짖는 며느리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판사님,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최복녀 할머니는 차갑게 돌아서며 한마디 던집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25억으로 불효자식들을 감옥에 보낸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한 발걸음의 주인은 바로 58세 최복녀였습니다. 복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25년. 두 손으로 일궈낸 작은 횟집 부산집이 그녀의 전부였죠.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복녀야, 오늘도 또 제일 먼저 왔네. 생선 도매상 사장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녀는 굵은 고무장갑을 끼며 대답했어요. 돈 버는 건 부지런해야죠. 늦잠 자면 좋은 생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녀의 손은 거친 일 때문에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생선을 고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예리했습니다. 광어, 우럭, 도미.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며 최고의 생선만을 골라냈어요. 가게로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회칼을 든 복녀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죠. 스르르 떨어지는 회 한 점 한 점에 그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 광어가 정말 싱싱하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럼요. 새벽에 직접 골라온 건데 안 싱싱할 리가 있나요? 많이 드세요. 이런 생활이 25년을 이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복녀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오직 아들 영수를 제대로 키우고 언젠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한 가지 소망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작은 횟집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건물 한 채와 땅 몇 평을 소유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죠. 복녀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받아온 감정평가서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 부동산 가치 25억 3천만 원. 복녀는 감정평가서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으로 종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그날 밤 복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반짝였고 그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영수한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겠다. 내 고생도 이제 끝이구나. 복녀의 작은 방 한편에는 소중하게 보관된 등기권 리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그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증명서였죠. 내일은 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복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몰랐습니다. 이 등기권 리증들이 곧 자신에게 가장 큰 배신과 상처를 안겨줄 줄은. 일주일 후 복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영수와 며느리 미경이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만난 게 언제였나? 아마 추석 때였을 거예요. 복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이것저것 차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만들고 며느리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잡채도 준비했죠. 비록 좁은 원룸이지만 가족이 함께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정리도 했습니다. 엄마.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38세 아들 영수와 35세 며느리 미경이 서 있었어요. 영수는 예전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복녀 눈에는 어린 아들 같았고 미경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복녀는 얼른 손을 닦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미경이도 왔구나. 많이 예뻐졌네. 엄마, 여전히 생선 냄새가 나네. 영수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지만 복녀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럼 그렇지.
평생 생선이랑 살았는데. 자, 앉아. 잡채도 해놨고 멸치볶음도 있어. 식사를 하는 동안 영수 부부는 계속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복녀는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영수가 복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평생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복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은데. 이때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이제라도 저희가 제대로 모시려고요. 모신다고? 네, 어머니.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새로 장만한 34평 아파트인데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해뒀어요. 영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58살에 아직도 새벽마다 시장 나가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그만 쉬세요. 복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만났지만 결국 아들은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가게는 어떻게 하니? 이게 우리 생계 수단인데.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책임질 거예요. 가게 정리하시고 편안히 지내세요. 어머니는 이제 꽃길만 걸으시면 돼요. 꽃길이라는 단어가 복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가시밭길만 걸어왔는데 이제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혼자 이 좁은 곳에서 사시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걱정되고요. 이제 저희가 벌이도 괜찮아졌거든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영수 오빠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저도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충분히 모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들 돌보시면서 편안히 지내세요. 손자 손녀? 아직 없지만 곧 생길 예정이에요. 미경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복녀는 더욱 감동했어요. 손자까지 생긴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영수와 미경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복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효자 며느리를 두었다니 정말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뭔데?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게랑 건물,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들.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제 명의로 해두면 안 될까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너무 많이 걷거든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세금 내기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복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미경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명의만 잠시 빌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머니 것이죠. 세금만 아끼자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 요즘 정부가 고령자한테 부동산 세금을 얼마나 많이 매기는지 아세요? 제 명의로 해두면 훨씬 절약할 수 있어요. 복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모두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 아닌가요? 알겠다. 그렇게 하자. 영수와 미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복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한 달 후 복녀는 25년간 운영했던 부산집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사장님, 정말 아쉬워요. 이만한 횟집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생각날 거예요. 복녀는 눈물을 참으며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간다지만 평생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이사한 첫날,
영수 부부의 아파트는 정말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복녀에게 마련해준 방도 제법 괜찮았어요. 새 이불, 새 옷장, 심지어 작은 TV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미경이 자랑스럽게 방을 소개했어요. 복녀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미경이 삼시세끼 챙겨주고 영수도 퇴근하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빨래 좀 따로 해주세요. 이사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미경이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따로? 네, 어머니 옷에서. 생선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냄새가 벨까 봐요. 복녀는 당황했어요. 이미 생선 장사를 그만둔 지 열흘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냄새가 날까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 앞으로는 따로 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그 다음 주부터는 더욱 세세한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사용하신 후에는 꼭 환기시켜 주세요. 거실에서 TV 보실 때는 볼륨 좀 낮춰주세요. 저희가 드라마 보거든요. 냉장고에서 뭔가 드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복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집 같던 곳이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희 회사 사람들이 와요. 미경이 영수에게 말하는 것을 복녀가 우연히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 음식 준비해야겠네. 네, 그런데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드려야겠어요. 복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님 접대를 도와달라는 말인가요? 평생 장사를 했으니 음식 준비는 자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미경의 회사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3명이었어요. 와, 정말 넓고 깔끔하네. 부럽다, 미경아. 신혼집이 이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겠어. 미경은 뿌듯한 표정으로 집안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손님 중 한 명이 복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미경아, 이분은 누구시지? 복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대답이 복녀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먼 친척이에요. 혼자 지내시기 힘드셔서 잠시 함께 사는 거예요. 먼 친척? 복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억 재산을 물려주고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의 어머니가 먼 친척이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어른 모시는 거니까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큰 희생을 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복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먼 친척. 먼 친척이라고.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다소리가 복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용기를 내서 미경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경아, 어제 왜 나를 먼 친척이라고 했니? 미경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회사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회사 생활하는데 이미지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복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후로 복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들 영수도 평일에는 야근, 주말에는 회사 모임이라며 집에 거의 있지 않았어요. 설사 집에 있어도 복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녀는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때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저녁마다 복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가 그리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25억 재산을 가진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냄새난다며 빨래까지 따로 해야 하는 먼 친척 취급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복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사 온 지 2달째, 복녀의 하루는 점점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조용히 세수를 하고 미경이 차려준 식사를 감사히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작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시계 바늘만 바라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미경이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전보다 양이 확실히 줄었지만 복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네, 천천히 드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경, 복녀는 답답한 마음에 거실로 나와 TV를 켰어요. 오랜만에 보는 드라마였는데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복녀는 씁쓸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저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어요. 어떤 건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었고 어떤 건 백화점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계시네요? 응, 드라마 보고 있었어. 미경은 쇼핑백들을 소파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온 옷들 좀 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이 꺼내 보이는 옷들은 모두 값비싸 보였어요. 코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가격표도 보였습니다. 복녀는 평생 그런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예쁘다, 미경아. 잘 어울릴 것 같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미경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복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미경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관리비? 네, 전기료하고 수도료, 가스비까지 합해서. 어머니가 오시기 전보다 거의 2배로 올랐어요. 복녀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전기나 물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나? 어머니 방에서 TV도 자주 보시고 전기장판도 계속 켜놓으시고 샤워도 길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겨울이라 보일러도 많이 들어가고요. 미경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일러 온도를 올리시는 바람에 가스비가 엄청 나왔어요. 저희는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복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추워서 난방을 조금 올린 것뿐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어머니, 조심하는 걸로는 안 돼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달 관리비가 50만 원이에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2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늘어난 게 25만 원인 셈이죠. 25만 원. 아니에요, 50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사실 때도 관리비는 내셨을 텐데 여기서는 안 내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5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예전에 횟집에서 며칠치 매출이었는데요. 그런데 나는 지금 수입이 없는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모시겠다고 할 때 가게 정리하신 건 어머니 결정이었어요. 미경의 말이 복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간단해요. 관리비만 내시면 돼요. 50만 원. 50만 원을.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달? 당연하죠. 매달 관리비는 나오는데 첫 달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때 영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복녀는 아들에게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영수야, 미경이가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월급도 깎였거든요.
그런데 집안 살림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하지만 아들아, 엄마, 미경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관리비 정도는 내셔야죠. 얹혀 살면서 공짜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얹혀 산다는 말이 복녀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얹혀 산다고. 영수는 TV를 켜며 대답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25억짜리 재산을 물려준 자신이 얹혀 사는 신세라니. 못 내시면 어쩔 수 없죠. 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짐 싸서 나가시면 돼요. 어머니가 살 곳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살던 집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집은 이미. 아, 맞다. 명예 이전했었지. 그럼 전세라도 구하세요. 50만 원씩 매달 내실 거면 전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복녀는 온몸이 떨렸어요. 25억 재산의 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50만 원 관리비도 못 낸다며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복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내가 50만 원 낼게. 정말요?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미경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적금을 좀 해놨거든.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골칫거리 하나가 해결됐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베개를 눈물로 적셨어요. 평생 모은 25억 재산을 고스란히 넘겨준 자신이 이제는 50만 원 관리비 때문에 굽실거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관리비 사건 이후 복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TV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샤워 시간도 줄였어요. 전기장판도 꺼두고 이불을 더 덮어가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금을 깨서 관리비를 낸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복녀에게는 그런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25억 재산을 모두 아들 명의로 넘겨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어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전기료 나와요. 미경의 말에 복녀는 얼른 TV를 껐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와 미경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미경의 목소리였어요. 뭘? 저 할머니 모시는 거 말이야.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복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좀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고지 언제야? 벌써 2달째잖아. 나 정말 못 견디겠어. 냄새나고 전기료는 올라가고 음식값도 더 들고. 복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 요즘 요양원 시설 좋다잖아. 엄마가 요양원 갈 사람이야? 멀쩡한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58살에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한테만 의존하고 있잖아. 미경의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래도 뭐야? 이미 재산도 다 넘겨받았잖아. 이제 우리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거야? 복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말.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던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 어머니가 내는 50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영수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요양병원 알아봐. 제대로 된 곳으로. 요양병원? 응.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거기 가는 거 아냐. 미리 가는 게 어때서? 복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가 돼. 집도 팔 수 없고 이사도 못 하잖아. 집을 팔아. 당연하지. 어머니 재산까지 합치면 강남에도 집 살 수 있다고.
복녀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25억 재산으로 강남에 집을 사겠다는 거였나요? 알았어. 내일 요양병원 알아볼게. 그때 복녀는 침대 옆에 있던 작은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횟집에서 듣던 것인데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드디어 미경이 기뻐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려고 할까? 안 가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결국은 가게 될 거야. 복녀는 눈물을 흘리며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들이, 그리고 꽃길만 걸으라고 했던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 복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5억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요양원에 버려지기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작은 라디오의 녹음 버튼은 여전히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경이 차려준 간단한 미역국과 김치를 먹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맙다, 미경아. 맛있게 먹었어. 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좀 일찍 주무세요. 어제 늦게까지 깨어 계신 것 같던데.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복녀는 속으로 움찔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오늘은 일찍 잘게. 영수와 미경이 출근한 후 복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어젯밤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해. 복녀는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58살의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운 것은 불과 2년 전이었지만 횟집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 익혔던 인터넷 검색이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명의신탁 무효소송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수많은 법률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복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았거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복녀의 눈이 번뜩였어요. 자신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횟집을 운영할 때의 그 끈기가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저녁 무렵 복녀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문자함에 있던 은행 알림 메시지들이었어요. 명의 이전 후에도 계속 본인 명의로 대출 관련 안내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 복녀는 모든 문자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계좌 이체 내역들도 확인했습니다. 영수에게 생활비로 준 돈들, 미경의 쇼핑비로 나간 돈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복녀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미경이 쇼핑하고 돌아올 때마다 명품 쇼핑백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가격표가 달린 옷들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느 날 미경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물었어요. 복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아, 그냥 라디오 듣고 있었어. 라디오요? 요즘에도 라디오를 들으세요? 응, 옛날 노래 나오면 좋더라고. 미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복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어요. 그날 밤 복녀는 또 다른 중요한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양원 알아봤어? 응, 몇 군데 연락해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든대. 200만 원? 비싸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모시는 것보다는 낫잖아. 맞아.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알아봤는데 어머니 재산까지 합치면 정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복녀는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복녀의 작은 방은 마치 작전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라디오와 스마트폰, 그리고 인쇄한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 부등본, 명예 이전 관련 서류, 미경의 쇼핑 증거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녹음 파일들까지. 복녀는 모든 것을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복녀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법무법인 중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어요. 내일은 미경과 영수가 모두 출근한 후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평소보다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네, 어머니께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복녀는 속으로 쓸쓸히 웃었어요. 요양원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 없이 살고 싶고요. 미경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복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차가운 결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복녀는 마지막으로 침대 및 서류들을 점검했어요. 25억 재산을 되찾고 자신을 모독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작은 방 한쪽에서 라디오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새벽부터 잠이 깼어요.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판결일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늘 결판날 것이었어요. 아침 9시, 복녀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2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담당 변호사인 김수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녀님, 준비는 다 되셨죠? 네, 선생님. 모든 증거 다 가져왔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녀가 원고석에 앉자 피고석의 영수와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영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명의신탁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평생 모은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세금 절약이라는 명목으로 아들에게 명예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복녀가 녹음한 아들 부부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할머니 모시는 거 말이야.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미 재산도 다 넘겨받았잖아. 이제 우리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거야? 요양병원 알아봐. 제대로 된 곳으로.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미경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25억 원 재산을 증여받고도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경의 명품 쇼핑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효도를 전제로 한 정당한 증여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녹음기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재산까지 합치면 강남에도 집 살 수 있다고. 안 가면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판사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경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라. 복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복녀는 눈물을 참으며 김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수와 미경은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5억 재산은 물론 1억 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복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아직 영수와 미경의 아파트에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행관이 와서 압류 딱지를 붙이는 동안 아들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복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너희가 나를 저 할머니라고 부르며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했나?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내 25억으로 강남집 사려던 것도, 나를 냄새난다고 무시한 것도 다 진심이었어. 복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수야, 내가 소파에 누워서 내가 관리비 50만 원 내라는 소리 들을 때 외면했잖아. 그때는 왜 나서지 않았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야. 25억 받을 때만 관심 있었지. 복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며칠 후 복녀는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5억 재산을 되찾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적당한 크기의 깔끔한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예전 단골 손님인 박 아저씨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복녀는 시장 한쪽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생선회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팔기로 했어요. 네,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그때 갑자기 가게 정리하셔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제 다시 사장님 음식 먹을 수 있겠네요. 복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58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복녀는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용 김치를 볶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콩나물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아들을 위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산다. 복녀는 회칼을 들며 다짐했어요. 그 칼날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후 복녀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도시락 주문 받으세요? 도시락이요? 네, 저는 맞벌이 주부인데 아이들 도시락 싸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사장님이 만드신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혹시 싶어서. 복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아이들 건강에 좋은 반찬들로 정성껏 싸드릴게요. 그날부터 복녀의 작은 반찬 가게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도시락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복녀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근처에 사는 60대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월급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해서요. 함께 일하면서 수다도 떨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이렇게 해서 복녀의 반찬 가게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어요. 3명의 중년 여성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복녀는 문득 예전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전세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와 미경이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복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서운하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복녀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복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58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 새로운 가족이 된 동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사업체를 일구어가는 뿌듯함. 이 모든 것이 복녀에게는 25억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복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만들 반찬 메뉴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